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5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냥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 강세 마감됐고요. 역시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또 바라보고 있었던 FMC 이제 12월 의사록이 회의록이 이제 나왔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제 딱 세 가지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금리 인하는 기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야기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고, 아직도 이제 최적의 기준금리 레벨을 모르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확실하게 경기는 꺾어놓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안 좋게 되는지가 이 이제 미국 중앙은행의 그 최우선의 어떤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물가를 잡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목표한 어떤 그 물가 수준 안정을 이루겠다는 게 첫 번째. 그 과정에서 경기 꺾이는 거 어쩔 수 없다. 그거는 우선 순위가 아니다. 이걸 좀 분명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안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됐다는 인식, 그리고 뭐 그럴 줄 알았다. 시장의 반응이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럴 줄 알았다. 뭐 그럼 그렇지. 라는 식으로 불확실성으로 이제 되진 않았거든요. 그만큼 시장도 뜨뜻미지근하게 연준이 막 갈피를 못 잡듯이 이렇게 또 정책적인 어떤 일관성 없이 하게 되면 사실 장기적으로 인플레 못 잡고 하면 더 안 좋아지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크게 발작이나 충격을 좀 변동성을 크게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발표됐는데 시장의 어떤 변동은 크지 않았고요. 뭐 그렇다고 이제 주식을 하면 안 되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겠죠. 한번 오늘 시장 복귀 한번 해보면서 정리해보면서 요 고민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0.38%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 7.5조니까 좀 늘어났어요. 상승 종목 수가 500여 종목으로 하락 종목 수보다 많았고요. 또 코스닥은 내려 좀 빠졌습니다. 0.5% 빠졌고 679포인트. 거래대금은 5.3조 정도. 상승 종목 수, 하락 종목 수 한 700여 종목 내외로 이제 비슷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5천억을 순매수했어요. 꽤나 순매수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업종이냐 보니까 좀 골고루 했어요. 전기전자에서 뭐 한 2,300억이니까 절반 가까이 했는데, 워낙 시총 규모가 이제 큰 업종이니까 당연히 이 정도 나오는 게 맞는데, 그 좀 특이한 게 금융업종에서 이렇게 좀 세게 나왔어요. 1,900억입니다. 기관도 700억대. 그래서 오늘 은행주들이 뭐 7에서 8%막 급등했거든요. 그게 이제 국내 그 부동산 규제를 푸는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나 올해 없다 하는 그런 관점도 어쨌든 이제 은행주에 있어서는 좋은 소식이 됐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은행주 쪽으로, 금융주 쪽으로 매수세가 굉장히 세게 들어온 게 좀 의미심장한 어떤 흐름이었고, 기관은 오늘 좀 팔았습니다. 3,500억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500억, 기관이 850억대를 순매도했고요. 선물은 뭐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에서는 고객 예수금이 48조, 그리고 신용융자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16조 3천억. 그래서 증시 내에서도 좀 디레버리징 되는 어떤 과정을 좀 겪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펀드 쪽에서 좀 이탈하네요. 91조, 93조, 4조 되던 자금이 좀 줄어드는 흐름이 전개됐던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장은 나스닥이 0.6% 상승, 다우랑 S&P도 0.4, 0.7% 상승하는 흐름을 통해서 어제 이제 FMC 의사록 공개가 충격 파동을 주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가 이제 0.4% 상승했고, 홍콩이 이제 최근에 급등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1.5%. 빅테크 규제 완화 뭐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좀 디커플링이에요. 같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홍콩이라든지 상해 증시는 조금 더 이제 최근에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여줬고, 뭐 대만하고 한국 증시 뭐 비슷비슷한데요. 독일 증시 보시면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내에서도 사실상 보시면
다우 산업지수는 장기평선 위에 있잖아요. 근데 나스닥 증시는 장기평선 한참 아래, 밑에. 그렇죠? 지금 업종별로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섹터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S&P 500 지수도 중간쯤. 그러니까 다우랑 지금 나스닥하고 완전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독일 증시는 이렇게 지금 장기평선 위로 올라와서 상당히 높게 좀 형성되고 있잖아요. 또 이제 홍콩 항생 지수도 장기평선 뚫고 위로 지금 올라오는 형태. 그래서 상반되죠. 예. 미국 증시 내에서도 뭐 아멕스 생명과학 지수 이런 것들은 장기평선 위로 올라왔잖아요. 바이오 업종,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 이런 것들은 지금 지수 흐름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섹터 장세로 좀 넘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에 매몰되지 마시고 어떤 업종과 종목에 포커스 둔 전략을 펼친다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바이오가 강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장세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반도체 업종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도 역시나 강세를 보이는 흐름. 어제 장대 뭐 저점을 높인 거죠. 저점을 높인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시장의 어떤 하단선을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좀 해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오늘도 플러스, 음봉이긴 하지만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수를 방어해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플러스, 이렇게 오늘 2차전지 좀 빠졌습니다. LG와 삼성 SDI,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2%, 3%대 약세를 이제 보여줬고요. 테슬라가 이제 그래도 강한 어떤 흐름을, 잠시만요. 테슬라가 뭐 지금 등락이 굉장히 거센 지역이에요. 엊그제는 12% 폭락, 뭐 어제는 5%도 올라가고 왔다 갔다. 변동성이 큰 지점이죠. 이런 지점이 이제 보통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어떤 지점인데요. 지켜볼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는 스트롱 바이, 좋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불안정하죠. 저점을 한번 확 내꽂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좀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약세였고 반도체 강세였고, 특히나 이제 KB금융부터 해가지고 신한지주 8%, 이거 은행주 이렇게 세게 움직이는 거 진짜 오랜만에 뭐 처음 본 것 같기도 하고, 하나금융지주, 카카오뱅크까지 7% 급등. 그래서 오늘 금융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할 방침에서 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은행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수익원 중에 하나가 수수료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부동산 시장이 막 경창조하려고 이제 분위기 막 그래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규제 완화 정책을 이제 하다 보니 은행주들이 강세를 띠는 흐름. 그리고 이제 FMC가 또 올해 금리 완화, 이제 인하 없다 하는 그런 어떤 발언들이 은행주에는 또 좋은 소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은행주,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코스닥 쪽은 약세잖아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2차전지가 약세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오늘 영향을 좀 미치는 코스닥의 약세를 좀 만드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그래도 셀트론 제약, 뭐 셀트론 헬스케어 보시면 플러스 흐름 냈잖아요. 또 셀트론도 1.5% 상승했고,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는 괜찮은 어떤 장세였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SD팜이 오늘 굉장히 또 그 이메텔 스타트라는 미국의 제론사의 이제 재발 불응성 골수 이형 증후군 임상 3상이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멤버십으로도 이제 알려드렸는데, 요 회사가 이제 국내 이제 올리고핵산 CDMO 업체 있죠. SD팜의 이제 그 고객사라는 측면에서 수주를 받게 될 걸로 이제 예상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고객사들이 또 이제 이렇게 임상에 성공하게 되면 이제 FDA 승인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된다면 장기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게 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호재인 거죠, 사실 S팜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어떤 모멘텀이 있었다. 하지만 음봉으로 마감했네요. 무슨 바이오는 호재만 나오면 음봉입니까? 예, 참 난감한데요. 하여튼 뭐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 나오면 다 이제 음봉이 되고 하는데, 뭐 그래도 대려 오늘 기관들은 샀네요. 보통 뭐 기술 이전 호재 나오면 기관들이 뭐 패대기 치듯이 매도를 하거나 모멘텀 소멸로 이제 차익 실현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뭐 외국인은 팔았지만 기관은 사는 액션을 좀 취했네요. 그래서 S팜은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아주 좋은 어떤 행보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유전자 치료제 이런 어떤 낭보들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S팜의 경우는 장기적인 호재다, 장기적인 실적적인 부분에 이제 호재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팜 비롯해가지고 오늘 뭐 티움바이오, 툴젠 뭐 이런 기업들도 이제 강세를 보여줬고, 오늘 바이오 주요 종목들은 그래도 좋은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들은 조금 오늘 조정받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세게 이제 튀다 보니까 오늘은 좀 조정받는 분위기가 좀 역력했고요. 연초부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들이 완전히 좀 주가가 박살나는데요. 특별한 어떤 악재라기보다는 기다리던 어떤 수주 소식이 좀 안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주가 위치가 이제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차익 실현 어떤 빌미를 좀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로템, 또 이제 한국 항공 우주, 예. LIG 넥스원은 또 이제 뭐 오버행 이슈 이런 것들 작용하면서 더 세게 또 빠지는 모습인데요. 뭐 차익 실현 나온다는데 장사는 없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업들은 장기적인 어떤 성장 트렌드를 끼고 또 실적 성장을 이제 내어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이런 부분에 같이 매도에 참여하는 거는 좀 실익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요. 특히나 이제 조금 올라있는 것들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SKI 테크놀로지 같은 이렇게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또 들어올리고 또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성격이 이격이 좀 벌어진 상승이 나오면 빠르게 차익 실현하려는 그 수급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매크로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만 이익 나도 팔겠다, 이게 이제 큰 손들의 어떤 생각이고 액션을 이제 취하는 것 같고요. 좀 과다하게 낙폭을 보였다, 떨어졌다 하면 담아서 또 거기에 따른 또 반등을 해주면 팔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이. 그래서 시세가 이렇게 좀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가 지금 대외적인 여건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단타 거래들을 메이저들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올라가타는데 왜 또 빠지냐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야, 또 빠지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게 메이저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 어떤 시장,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 또 큰 손들 입장에서도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한 거예요. 예, 자기들 모르는 거죠. 지금 연준도 어떻게 보면 모른다고 하고 있는 건데, 예, 모른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은 다소간에 조금 불안정한 어떤 시세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업종 차트를 보면요,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 강력하게 지금 위로 솟구치듯이 추세 전환되는 흐름이 전개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도 또 되물리는 어떤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좀 우리가 뭐 공격적인 스탠스를 가지기엔 좀 부담이 큰 지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약세장입니다. 조급함을 버려야만 하는 그런 시장의 구간을 지금 거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이제 주식 투자의 결국 이제 성패는 이 마음에 달린 문제가 되죠. 중요한 구간에서. 그래서 결국 이제 뭐 파도처럼 정말 증시는 좋은 시기, 안 좋은 시기를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좀 그런 어떤 계절과 같은 어떤 모습들을 띠는데요. 그게 결국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게 돼서 더 이상 사주지 못하는 단계가 되면 고점이 되고, 또 누구나
처참하게 절망스럽고 공포스럽고 또 이제 진절머리 날 정도로 정말 못 해먹겠다는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올 때 즈음이 저점대를 형성하는 그런 구간들을 이제 만들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본다면 지금이 우리가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매수를 해야 되는가, 매도를 해야 되는가, 갖고 있어야 되는가 라는 판단에 있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FMC 관련된 얘기 먼저 좀 하도록 하죠. 한화증권에서 나온 리포팅 보도록 할게요. 우리도 잘 모른다. 그러니 예단하지 마라. 이게 살아 움직이는 어떤 생명체 같은 거잖아요. 경제라는 게. 그래서 뭐 중앙은행이라고 뭐 슈퍼맨처럼 모든 걸 다 예지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들어가는 어떤 상황들을 이제 보면서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게 역시나 뭐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강한 경고 속 드러난 확신이 없다 해서 12월 FMC 회의록에서도 매파적인 기조가 재확인되었으나 향후 정책에 대한 확신이 부족함도 엿볼 수 있었다. 시장의 피봇 기대감을 강하게 경계했지만 과도한 긴축의 우려도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었다. 과잉 대응이 소극적 대응보다 낫다라는 기존 입장과 배치되기 시작했다.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추세적인 성장률 하회 기간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경기 침체 용인해야 된다. 물가 안정 위해서는. 그리고 23년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한 구성원은 없었다는 겁니다. 참. 그리고 세 번째, 시장 참가자들의 오해로 인해서 금융 상황이 부적절하게 완화될 경우 정책 운영 환경이 복잡해질 수 있다. 그냥 일관되게 나가야 된다. 과거를 봐라. 하다가 경기 안 좋아져서 완화했다가 어떻게 됐느냐. 더 오랜 기간 인플레로 고통받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은 통화 정책은 기대 인플레이션의 장기간 목표치 상회를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앙은행 딴에서 강하게 푸시를 계속하고 금리 이렇게 인하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결국은 기대 인플레이션의 장기간 기대 인플레이션 낮출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취약계층의 구매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지만 경기 안 좋아지는 거. 다섯 번째, 누적된 긴축 정책 시착 고려 시 과도한 긴축은 경제 활동을 감소시키고 취약계층의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등은 있다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뭔가를 내놓으려나요? 경기 우려 상충되면서 인상 기조 유지해 나갈 것이다. 물가를 안정을 위해서 긴축 기조는 당분간 이어나가겠지만 어디까지 긴축의 고삐를 당겨야 할지 모르는 것이 현재 연준. 또한 인상 의지만큼 조기 인하 선택지를 없애고 싶어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꾸준하고 연속적인 인상보다 인상 휴지기에 들어설 수 있다는 판단. 그래서 좀 인상은 어느 정도 좀 멈추면서 또 시장을 좀 체크하는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상의 기조는 유지하지만 지금 당장 그리고 이제 시장의 관심은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 5%, 5.25%, 5.5%. 아직은 이제 확실하게 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상황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고 금리 수준이 얼마나 또 떨어지게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취약계층의 어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제 우선적인 건 물가 잡는 게 가장 최우선이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다음번 회의에서 추가 인상 속도 조절이 부재하다면 연준의 못 먹어도 고 스탠스를 공고화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경기 우려가 차순위 문제임을 확실하게 공표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해서 결국은 물가 잡는 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맞춰가지고 세워야 될 전략은
일단 경기에 영향을 받는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 전략에서 좀 배제를 하는 게 안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좀 나은 어떤 성과와 이제 주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업종이 대표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잖아요. 예,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우리가 또 이게 또 사실 또 돈을 지불해서 하는 또 소비재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인 어떤 흐름은 당연히 성장하겠지만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시장의 예상보다는 조금 혹은 이제 또 성장률이 조금은 이제 1, 2년 정도 둔화될 수는 있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이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바이오는 이제 반면에 이제 그렇진 않죠. 그래서 어쨌든 금리만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바이오는 그래도 개선될 여지들은 또 주가가 이제 개선될 여지들은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해서 오늘 제목에도 있지만 뭐 이런 어떤 FMC의 어떤 강력한 매파 기조 하에서 그럼 주식하면 안 되겠네 라는 관점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중적인 생각일 건데요. 우리는 달라야겠죠. 우리는 메이저와 같은 행동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구간에서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들, 업종들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차 증권에서 나온 국내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인데요.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우리가 좀 관심사죠. 일단은 1월달 이제 금통위 프리뷰를 해보면 지난 11월달에 이제 금통위에서 이제 최종 금리 수준을 이제 3.75%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좀 많았는데요. 뭐 그만큼 요송 수준 3.5에서 3.7% 정도 요 정도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뭐 올해 금리 인상은 좀 종료될 걸로 생각되는데 3.75%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좀 봤어요. 그 한국은행의 이제 22년 국내 경제 전망 현황에서 역시나 이제 설비 투자는 이제 축소되고 뭐 건설 투자 이런 것도 축소되는데 보시면 이제 이 지식 생산, 이 콘텐츠 쪽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콘텐츠 쪽이 또 역시나 또 높아지는 23년도 국내 경제 전망 현황에서도 이 콘텐츠 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문득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미국 금리 인상 등 이런 부분을 보면서 시점을 이제 정할 것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어느 정도 좀 확실한 어떤 시그널을 줄 때 한국의 이제 중앙은행도 아마 이제 그 시점에서 금리 인상 종료하고 어느 정도 픽스된 또 터미널 레이트 또 3.5든 3.75든 딱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좀 불확실성, 불안정성 좀 사라지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시장의 대응들 또 거기에 맞춘 또 섹터 장사들이 펼쳐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리포팅도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이제 홍콩 증시가 굉장히 세잖아요. 홍콩 증시를 이끌고 있는 게 그 뭐 알리바바 텐센트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입니다. 그 중국의 이제 중국의 빅테크 이제 플랫폼 기업인데 그게 이제 규제에 막 묶여가지고 뭐 상장도 못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상장 허가를 해준 건 아니고 중국 엔트그룹이 규제 당국으로부터 자본 확대를 허가를 획득했다는 거죠. 조금씩 서서히 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 금융의 증자 허가를 획득했다. 경기 살리는데 지금 어찌됐든 중국도 혈안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경기에 장사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 이제 뭐 보시면 알리바바가 13%, 징동닷컴 15%, 텐센트 5%, 바이두 11%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확실하게 이제 뭐 홍콩 증시 이런 기업들의 어떤 추세 반전의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것 같고요.
20년 말부터 지속됐던 중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우려는 완화됐고 향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해서 어쨌든 이 규제 때문에 막 미국 그 증시가 막 올라가고 할 때도 중국은 막 박살났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지금 주식이 이제 박살나고 있는데 주가가 박살나고 있는데 하락하는 어떤 과정이 있는데 중국은 되려 다르게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작용함으로써 그리고 거기에 또 기반해서 또 아시아 증시 또 한국 증시도 미국과는 조금은 이제 디커플링 될 수 있는 여지를 좀 두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특히나 이제 중국도 지금 경기 막 이제 좋게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한국 콘텐츠 기업들 또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게임도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보다 더 미국과의 디커플링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미국 빠진다고 뭐 우리나라 박살나고 중국 박살나고 홍콩 박살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뭐 당연히 영향은 받죠. 하지만 똑같이 그렇게 같이 폭락하고 같이 움직이진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서 한번 좀 체크해 봤고요. 어쨌든 리오프닝, 또 규제 완화, 또 신규 컨텐츠 확대로 중국 플랫폼 기업은 23년 올해 매출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 콘텐츠, 게임 이런 것들 풀어주게 되면 또 뭐 한한령 해제나 이런 것들 통해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만큼의 또 이제 소비 확대가 될 수 있잖아요. 야, 한국 그 드라마 보고 싶었는데, 야, 뭐 이렇게 또 한국 게임 하고 싶었는데 저렇게 또 풀어주고, 그러면 이제 소비가 활성화되고 또 이런 플랫폼 기업들, 당연히 게임이 텐센트로 이제 뭐, 이제 공급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플랫폼으로. 그러다 보니까 매출 반등이 기대되고 지금의 흐름 자체가 추세 반전의 흐름으로 연결될 공산이 큰 거죠. 그래서 23년 중국 소비 진작의 핵심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점도 중국 인터넷 기업에 긍정적일 것이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중국 인터넷 기업 비중이 높은 ETF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져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해서 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최근에 시세가 좋잖아요. 이 내용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중국이 반도체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서 반도체에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당연히 한국 반도체 회사가 수혜를 보는 건데요. 결국은 왜냐면 잠재적인 어떤 경쟁자가 그냥 내려앉는 거니까 지금의 어떤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거나 이제 장악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기업이 최근에 급등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죠. 엄청 천문학적인 어떤 자금을 쏟아부었어요. 뭐 180조 이런 것들 10년간.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돈만 쏟아붓는다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반도체 라인을 막 어떻게 깔지도 못하고 똑같이 뭐 삼성전자처럼 수율이 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삼성도 이제 굉장히 보안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 반도체 공장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 파일 USB 이런 것들 절대 뭐 유입 유출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경제적 군사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핵심으로 여겨온 중국 반도체 산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이제 분석을 했다. 근데 이제 그동안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이 결실을 보지 못하면서 뭐 오히려 뇌물 등 부패와 미국의 제재만 불러왔다는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반도체 자립이 절실하긴 하지만 뭐 코로나19 방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대규모의 반도체 지원 자금 조성이 쉽지 않은 상황 이런 부분들 지금 어려운 어떤 경제 환경 하에서 여기다 계속 이렇게 막 수백 조 이렇게 쏟아보면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도 한국 반도체에 있어서는 돈을 계속 쏟아 부어줘야 이제 뭐 어떻게 따라잡든 어떻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뭐 조금 이제 중단 내지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야 이제 뭐 한국 반도체 앞으로 뭐
10년, 20년 끄떡없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좋은 어떤 흐름이 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뭐 소소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이제 어떤 종목을 순매수했을지를 볼 때 뭐 뻔해 보이는데요. 오늘 뭐 은행주가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신한지주, 뭐 카카오 하나금융, KB금융, 카카오뱅크, 우리금융,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카카오페이, 이제 카카오 계열사 3인방이 다 들어가 있고 은행주, 증권주도 좀 보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리오폰으로 이제 호텔신라라든지 신세계 같은 또 이제 면세 관련된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뭐 게임주가 이래 많이 있네. 콘텐츠 게임주, 펄어비스, SAMG 엔터, 버키 스튜디오, 뭐 데브 시서지 이런 것들 게임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글로벌 텍스프링 면세잖아요. 면세가 또 이렇게 붙네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붙는 그런 하루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좀 마무리 짓는데요. 어쨌든 FMC의 생각은 뭐 명확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없다. 경기 침체 감내해라. 물가 잡는 게 우선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는 전략을 갖고 거기에 비껴갈 수 있는 그런 업종과 종목에 핵심을 두고 포트를 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